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해외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하필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 첫 회의도 열리고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도 재개되면서 더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물가 최후의 보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보신 뒤에 첫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6월 2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500원 정도가 늘어나고 도시가스 요금도 7%가량 올라 가구당 월 2,2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자극하면서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조직,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한이 막강해진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반발해서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안박법에 불복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해외 순방으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 농협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경기 파주의 농협에서도 7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농산물 관리 담당 직원이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건데 내부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곧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경쟁업체 백신보다 중화 항체는 2.9배 더 많이 형성되고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25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취약 시간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건데요.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대로 동반 인상됩니다. 먼저 이승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3원이고 연간으로는 5원인데 이번 3분기엔 1년치를 한 번에 적용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약관까지 바꾸면서 긴급 수혈에 나선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35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합니다. 한전은 또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팔고 사업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 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61%, LNG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5.88원에서 7% 인상된 16.9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7.2%,
목욕탕 등 영업용 이요금은 7.7%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2,22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7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달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함께 올라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욱 뛰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물탕집. 끓이며 먹는 음식들이라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뛰는 재료값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동시에 오른다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거 무섭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끓이는 거기 때문에 틀어나 마나야.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전기요금이.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올해 4월 인상을 거치며 급격히 올라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4월 4%대에서 5월 5%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데엔 전기와 가스요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더욱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오름폭보다 더욱 클 거로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고물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이번 여름 맹렬한 무더위가 예보된 터라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니 물가가 더 뛸 거란 기대 심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월급과 물건값이 더 오르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나라박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거리두기 해제 뒤 여행이나 외식 수요 증가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료마저 오르며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는 셈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메카 노량진 학원가마저 덮쳤습니다. 컵밥을 팔며 공시생들의 한 끼를 책임져 오던 상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학원가를 찾는 수험생들은 점차 줄어드는데 음식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노량진의 컵밥 거리입니다. 지갑이 얇은 공시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오던 이곳도 최근 고물가 상황에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재료 가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메뉴인 닭튀김 덮밥에 들어가는 이 닭고기의 경우 2kg당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그러니까 꼭 2배 비싸졌습니다. 대표 재료인 스팸 역시 상자당 16,000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컵밥마다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역시 한 판에 4,000원대에서 7,000원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16년째 골목을 지켜오던 상인이 처음으로 컵밥 가격을 500원 더 올린 이유입니다.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리려고 버티고 있다가 이분들은 막 500원씩만 더 올린 게 어떻겠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올려갖고 학생들도 그러는데 힘든데 뭘 올리냐고 지금 그러는 입장이고. 바로 옆 컵밥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줄어든 매출에 인건비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매일 오는 이제 물건 시키고 그 다음 날 되면은 계산서 올 때 인상 예정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린 요만한 게 1,0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로선 500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부담 많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먹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량진을 찾는 공시생들의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야 하는 학원가보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면서 컵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얼어붙은 상권의 고물가까지 점심시간에도 문을 굳게 닫은 상점이 흔해진 컵밥거리엔 상인들의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를 공식화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행안부가 손을 놓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통제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지휘조직 신설의 위법 논란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적법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권한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또 다른 권고안이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통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제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제대로 된 항의도 없이 백기를 든 모양새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강한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권고안을 공식 수용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경찰 동료의 염원에도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현행 경찰법 체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만들어졌다면서 변화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습니다. 김 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주말 통화에서 권고안 수용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얘기한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등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장관님은 또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김 청장의 사의 발표 직후 경찰 내부는 다시 들끓었습니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결국 행안부의 권고안이 옥상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조용하게 사의를 발표한 김 청장에게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김 청장의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대했지만 결국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 사의와 관계없이 권고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김 청장 사의를 받아들일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할 경우 검찰 수사와 징계심사 여부 등을 법적으로 따진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안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수안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인데요.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법 시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안박법에 불복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 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로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안박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검수안박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심리 과정에선 검수안박법 입법 절차에 헌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모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내용적 측면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제한된다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검수안박 입법 과정이 심의나 토론 없이 진행돼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첫 변론기를 앞두고 있는데 두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의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안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필코 검찰 정상화법의 시행을 막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기가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에 협조하라. 자, 민주당의 이런 제안을 국민의힘은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다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구성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인데 자, 여당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테니 검수안박 후속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민주당 제안은 못 받아들인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역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안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당의 역제안을 일축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한 셈입니다. 국회의장은 없지만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고 국회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 과반 이상만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버티는 상황.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 명료하게 원구성 타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지만 이달 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도 저희가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나갈게요. 여기에 정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의 협상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의 의장 선출까지 실행한다면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안에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대거 참석했는데 친윤계가 본격적인 재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반격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 강연자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장 의원과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김 전 위원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 50여 명이 모습을 보였는데 민들레 모임에 제동이 걸린 이후 다시 윤석열계 의원들이 새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발족할 때는 뭐 세력화 얘기 안 나오더니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것도 세력화 얘기를 하니까 그 맥락이 좀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하던 거 아니잖아요. 원내대표가 주도한 정책의원 총회보다 참석자가 많을 정도로 당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특히 친윤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간장 발언을 겨냥해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윤리위 징계 논의와 맞물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출장길을 배웅하지 않으며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윤리위와 억지로 연결짓지 말라고 반박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 자신이 위원 5명을 추천했다는 친윤계 의원 주장에도 왜 자꾸 흔드냐고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논란에 정면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재탕 반복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혁신위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비겁하게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쾌하게 다루는 그런 문화가 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윤리위 소명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혁신위를 고리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반격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오후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인데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첫 다자 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3박 5일 동안 14개의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주요 키워드는 경제 안보와 북핵 공조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정상회담을 하며 원자력 수출, 반도체, 방위산업 등 경제 안보를 논의합니다. 오는 29일 본 행사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3분 정도 직접 연설하며 북한 비핵화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데 영내 안보 정세를 놓고 대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회담 예정이 30분 정도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큰 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순방 전부터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고 한일 정상의 약식 회동도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토 파트너국 정상과의 사자 회담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순방에 동행한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된 윤 대통령, 나토의 반중 반러시아 기조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냉전 양상 속에 중국의 날선 반응이 계속되는 만큼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최근 경기 광주시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4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수도권 지역 농협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파주시인데 농협 직원이 5년간 빼돌린 회삿돈은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 직원인 32살 A씨는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오다가 내부조사로 덜미가 잡혀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삼 등 농산물과 자재 관리를 담당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농협 추산으로 최대 70억 원.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매입 재고 재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 부풀린 후 회사에서 구매 금액을 받아 차명 계좌로 빼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상 거래가 흔한 농산물 시장의 상황을 이용해 회계 장부와 재고를 꾸며온 터라 알아채기 쉽지 않았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회계 장부와 재고가 계속 일치하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업무에서 배제가 되신 상황인가요?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코인 투자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농협 측으로부터 횡령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농협 내 외부에서 A씨를 돕거나 부추긴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힌 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지역 농협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 40억 원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와 코인 등으로 탕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농협 직원이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농협 중앙에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조윤아 양 가족 수색 작업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인력을 대폭 늘린 경찰은 조 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 계좌를 추적할 영장까지 신청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은 최근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보트가 연안을 다니며 바다를 샅샅이 뒤집니다. 선착장과 해안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길까지 실종된 조윤아 양을 찾을 단서가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자칫 수색이 장기화할 우려에 경찰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너무 수색범이 쫓겨서 하는가 보다. 지금 현재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차를 발견하는 수색이니까요. 조금 더 범위를 한번 넓힐까.
YTN 취재 결과 조윤아 양 어머니는 완도에 있는 펜션을 지난달 24일부터 엿새 동안 쓰겠다고 지난달 17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신청한 기간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여서 체험학습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이후 생활 반응이 끊긴 조양 가족. 경찰은 조양 부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그 시점에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좀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양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을 관뒀고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 직장을 나왔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본 결과 집 안에는 카드회사 독촉장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제차 할부금과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에는 집 월세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윤아 양 일가족의 행적을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곧 허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보다 중화 항체는 2.9배 더 많이 형성됐고 또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허가를 위한 3단계 중 2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돼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결론 났습니다. 면역 효과 검증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중화항체가 비교 대상보다 2.93배 더 많이 형성됐습니다. 면역 반응의 결과로 혈청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인 혈청 전환율도 비교 대상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98.06%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투여와 관련 있는 이상 반응은 13%가량 발생했는데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으로 판단됐습니다.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들을 종합할 때 이번 백신은 안전성과 또 효과성 면에서 품목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육통과 발열, 오한 같은 가벼운 이상 반응이 2차보다는 1차 접종에서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은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은 0.5% 발생했는데 신장 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 한 건 보고됐고 이 사례도 임상시험 자료 제출 때는 회복 단계였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며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2에서 8도의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mRNA 백신보다 쉽습니다. 이번에는 1, 2차 기본 접종만 검증했는데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 접종은 3차 접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 임상시험 승인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지막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 안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된 가운데 원숭이 두창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료진들이 현재 국내에서 보유 중인 2세대 두창 백신을 먼저 맞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 백신은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또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2세대 백신 대신 좀 더 간편한 3세대 백신을 다음 달에 들여온다는 방침입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액체 용제를 주사기로 빼내 가루 백신병에 넣고 잘 섞습니다. 주사기 대신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포크처럼 생긴 분지침. 백신을 묻혀 어깨 아래 한 곳을 15번 찌릅니다. 처음에는 15번 찌른다고 해서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라 접종 후에 물집이 잡히는데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불편한 건 둘째치고
딱지가 앉아 떨어지기 전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이었으면 이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병원은 국립중앙격리병원으로서 두창을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첫날 2세대 두창 백신을 맞은 의료진은 자원 20명. 2세대 백신은 생물 테러 대비용이라 물량은 충분하지만 접종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국은 전 국민 접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백신이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말한 대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반 피하 주사를 4주 간격으로 2번 맞는 방식이라 더 간편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맞으면 증상 발현이 억제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오기로 한 정부는 3세대 백신도 다음 달 도입을 목표로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250mm가 넘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남부지방에는 무더위 속에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에 날씨가 갑자기 푹푹 찌는 한여름처럼 변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1도.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대전 등은 지역 관측사상 첫 6월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비구름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강한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와 만나며 정체전선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남쪽으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북상하는 가운데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남하하며 정체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느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우선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고 250mm, 충청 지방에도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취약 시간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며 장맛비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기습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후 6시 기준 피해 신고가 10건 접수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오후 5시쯤 밀양시 삼낭진읍에 있는 축사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곳곳이 침수되는 등 밀양에서만 9건이 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에서는 한때 호우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하루 동안 120mm가 넘는 비가 기록됐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철 날씨 변수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7차 핵실험 시기가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의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가로수들은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비로 북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해서 평양시를 비롯해서 소위한 중부 지역들에서 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압록강 하류 청천강 유역과 대동강 중상류 지역 등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내륙, 개성시의 예상 강수량은 250에서 300mm로 예보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계획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수소탄과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마 기간에는 습기 등으로 인해 측정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마 기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험에 나선다면 가깝게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7월 27일 전후가 일단 유력합니다. 최근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5년 만에 대규모 반미 군중 집회를 여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행된 6번의 핵실험 중 여름에 시행했던 적이 없어 기존 패턴을 봤을 때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인데 여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 주도권 경쟁 구도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자, 나토 하면은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나토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유럽의 28개국과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 동맹이에요. 거기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첫 번째가 한국과 핀란드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회담, 국왕면담 등 사흘간 14개 일정을 총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다자 외교의 데뷔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네. 가서 참 좋은 성과 갖고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네, 사흘간 14개 일정,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일정인데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모이면 아무래도 공통 의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회담이 길어야 30분 정도라고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봐야겠고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뭐 갔으니까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일 텐데 다만 일각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토가 군사동맹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동으로 위협에 대해서 같이 대응한다라는 기조를 지금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신경전에 가까운 발언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에는 우리 기업, 교민들 괜찮을까 이런 부분도 좀 대통령이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발표해서 한다면 또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 고려해서 발언 수위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대통령 첫 해외 순방길인데 여당 대표가 지금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허례허식 없애는 분위기에 맞춰서 불참했다. 이준석 대표 설명은 이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네. 아유 공식적으로 환송 행사 없으니까 나오지 마시라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그럼 허례허식 싫어하시니까 저는 안 나갈게요라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난 개인 자격으로 나가서 환송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분들은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좀 너무 아쉬워요. 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아니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왜 안 나갔지? 해석이 분분해.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렇게 가게 되면은요,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가 모여서 잠시라도 좀 환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여러 가지 편하게 소프트한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대통령과의 스킨십도 넓힐 수가 있고 예. 거기서 대통령께서 당은 이제 좀 이준석 대표가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서 저 좀 외국 나가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외교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실릴 텐데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서 전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윤리위 문제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그렇죠.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갔으면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훨씬 이 기회를 잘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렇게 비행기 앞에서 환송하면서 악수할 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다든지 일단 화면 그 자체로. 그렇죠. 그것만 해도 큰 평가를 다른 의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왜 스스로 차버렸는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뭐 꼭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는데 저희가 과거 대통령 첫 해외 순방 환송 행사를 봤더니 여당 대표가 뭐 거의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외교라는 것은 사실은 전 국민이 그래도 응원을 해주는 무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저렇게 환송을 한다는 것은 여권이 굉장히 힘을 잘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약간 상징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것이지 꼭 의전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 수장님 말씀처럼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나간 것도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꼭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맥락상 대통령실에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불참하다 보니까 뭔가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따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의 불필요한 해석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두 분 다 오늘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제가 2014년도 16년에 김무성 당대표실에서 제가 부실장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아유 뭐 굳이 뭐 이렇게 환송 행사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나가시라고 가서 대통령과 환담하시고 악수하시고 눈빛 교환하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저렇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안 갔다고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른 행사가 어떤 행사냐? 자, 혁신위, 최재형 위원장 주도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엔 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고 짧은 것도 문제다. 그래서 대략 올해 연말까지 혁신위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공천제도를 어떻게 좀 더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당내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정치의 개혁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바라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당내에서는 이준석 사조직 혁신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야당이 선거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당권 싸움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선거에 이겼어도 당을 개혁하고 정치권을 혁신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겠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6개월 동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출발은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출발은 아주 잘했다.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전에도 지금 보수정당에서 혁신위와 비슷한 기구들을 많이 띄웠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요. 너무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많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천제도 혹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보수정당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보수정당이 지금 이 시기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 야당과의 동행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 걷어차버렸다. 이건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보수정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만 자꾸 건드리다 보니 격까지만 건드린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은 나오지만 제가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부추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죠. 여당이고 또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공천이라는 특히 총선 공천이라는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좀 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제도는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에 나아갈 방향 이걸 먼저 논의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신데. 아니, 근데 그런 예.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의 저러한 당부와 비판을 혁신위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지금 출발한 것부터 뭐 좀 잘못 스타트를 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평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당내 혁신위에 상당히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당과 국회와 정치권이 개혁해 나가야 될 방향 한 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정강 정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말들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오늘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 13명 중에 5명을 이준석 대표가 지명했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5명 누구냐 이름 좀 대보시라 이렇게 바로 반격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긴 정당에서 당을 혁신하자고 하는데 당 목소리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까?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기대를 좀 왜 낮게 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선거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혁신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낫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고 여기는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이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힘을 밀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말 좋은 시간에 뭐 악수 대첩해가지고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말로는 혁신을 한다는데 정말 혁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다. 과도한 공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자꾸 저렇게 최고위원들을 설득을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다 보니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저 행위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짚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최근에 SNS에 흰머리카락 3가닥 사진을 올려서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3가닥이라 장성철 소장님 생각하시는 사람과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같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이준석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배현진, 안철수, 뭐 장제원 이 3분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과민 반응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준석 대표가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렇게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흰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본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현재의 느낌들을 저런 형식으로 놓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선거에 이기게 하는데 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이기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이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혜연 평론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의 최고의 어른인 당 대표로서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당이 분란 없이 이끌어가고 또한 당과 정치권이 개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너는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너무 비판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치르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좀 지켜봐 주시죠. 그렇죠. 뭐 선거에서 2번 이긴 이런 공적, 그럼요. 당내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의 최고의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아니겠습니까? 어른이죠. 네. 당 대표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좀 자제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간장 발언 이런 거 누가 봐도 간장이 누구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또 나오는 말이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신경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등을 하는 용언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여야의 대립구도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내에서까지 저렇게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오히려 좀 잔인한 표현을 쓰자면 정적을 늘리는 행위다. 당대표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간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오늘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가 쓴 이 간장 표현에 대해서 이 2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좀 저격 겨냥하면서 간장 홍사박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속이 타나 보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원님 저격했다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 아니 뭐 저격 한두 번 맞나? 흰머리 새가다 이게 의원님 지침. 아니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논평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포럼은 있던 거고, 그죠? 재개를 했고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러니까 세력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죠? 일단 간장 발언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 하하하하 좀 뭐 반응도 삼가고 좀 웃어넘기는 이런 반응이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살짝 뭐 약간 이제 이렇게 그렇죠. 꼬아서 하는 이런 네.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이준석 대표 뭐 7월 7일 날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 당 대표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예 뭐 지금 당은 나 장제원 안철수가 더 세력이 더 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여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뒷받침하는 최대 개파의 어떠한 예.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혁신 포럼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나 장제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나 장제원이 미래혁신 포럼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겠어 라는 의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나 장제원이 미래혁신 포럼 의원들과 함께 올해 혹은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당대표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것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집권 여당의 개파를 만드는 것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가 예. 뭐냐면 2006년도 이후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은요. 친이 친박이 싸우느라고 정말 당이 분열되고 망해버렸어요. 지지자들도 서로 싸웠고요. 의원들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주도권을 잡으면은 친이는 친박을 쳐내고 친박은 친이를 쳐내고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까지 갔다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어렵게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런 개파 조직이나 의원 조직 없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윤석열 네.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왜 저런 세력화를 원하는지 전 장제원 의원이 다른 특정한 사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상당히 네.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이제 해석이고요. 네. 장제원 의원은 공부하는 모임이다. 정치 세력화는 과한 해석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들이 60명이 모였어요, 오늘. 그게 정치 세력화가 아니에요? 저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기본적으로 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의원들 60명, 115명 중에 60명이면 오늘 현안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인원보다 많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원총회야말로 사실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안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자꾸 개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오늘 저 혁신 포럼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강사로 모셨다는 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좀 사이가 좋거나 뜻이 딱 맞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지금 개파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 보수정당에서 이것도 개파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 실천 의원 모임이 있었죠. 경실모라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경실모의 모든 회의를 다 취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부침이라든가 이런 거 맞물려서 활동이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수정당이 그런 시도를 했던 건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혁신 포럼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죠.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현재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여당이 너무 우왕좌왕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일부분의 예. 기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성동, 정진석 의원에 있어 안철수 의원까지 일렬에 나란히 이렇게 앉은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은 편이야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은 뭐 하겠습니까? 올해나 내년에 있을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을 잡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7년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호를 단신에 불과해요. 국민적인 여론 지지율도 그렇게 지금 높지가 않고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뭘로 정치하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나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자리 잡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저것이 옳은 선택이냐라는 부분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우리가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대표 만드는 것보단 우리가 직할 통치해야지 안철수 의원 말고 우리 개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원들이 힘을 더 갖고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저러한 모습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게 좋은 전략인지 나쁜 전략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탄생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탄생 이면에는 젊은 정치에 대한 욕구 그리고 기성 정당이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여론도 분명히 작동을 했고 그 여론이 당심을 약간 움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저 자리에 없었지만 또 하나 주목한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는 다양한 인물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력 경쟁을 하는 것도 유권자들로서는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포럼에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당을 향해서 작심한 듯 쓴소리도 많이 내놨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소위 의사를 확인했으면은 그 확인한 의사에 따라서 정치인 병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지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은 그 정당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는 집단. 자, 이렇게 직격탄도 날렸는데 일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옳은 말씀을 하셨고 원론적으로 저런 형식으로 당이 나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저 말씀을 가슴 깊게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그럼 당연히 집권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질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국민의 민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주파수를 국민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똘똘 좀 뭉쳐서 윤석열 정권 출범에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이견 없이 좀 제대로 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평론가께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년 뒤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모종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봤던 것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한 제품만 너무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반도체에 좀 이렇게 탁 집중하셔가지고 교육도 얘기하시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한다는데 왜 지적을 했냐면 반도체가 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체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각종 부분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가 결국 총선에도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에서 해야 하는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수 정당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는 국민 정서에 따라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오르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자, 국정수행 관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70대도 긍정평가가 많이 줄었거든요. 원인이 주요원이 어디 있을까요? 70대에서 원래 70% 이상의 긍정평가가 나왔는데 그건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민생이 좀 어렵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유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환율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일단 대외적인 물가. 예. 리스크도 있고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집권당의 분란입니다. 최근에 보면 집권당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 하네 안 하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분란만 나와서 당연히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세 번째 부분은 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부인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하신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나는 영부인의 활동을 하겠어 라고 대내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해요. 제가요 이제 대통령 부인이 돼 보니까 내조만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본인의 옛날의 약속을 어기고 지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두 번째로 짚어주신 여당 내 분란 내용.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졌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소장님하고 좀 다르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여권에서 긴장해야 될 신호다. 왜냐하면 네. 시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 그래프 6월 1주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기대를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데드크로스라는 수치도 있지만 저 그래프가 긍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정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를 좀 여권이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분석도 보면 정책 혼선을 또 한 요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한 발언, 국기문란 발언, 물론 이것이 어떤 책임 소재를 나누는 발언은 될 수 있지만 국기문란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이 듣기 얼마나 불안한 말입니까? 뭔가 국정 운영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 52시간 관련해서도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고 하고 나서 또 대통령실 발언 다루고 대통령 발언 다루고 해명하고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좀 소통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치보다 지금 시점에 정부 여당이 좀 더 긴장해야 된다. 자,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9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이런 제도인데 네. 일단 지난번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그렇죠. 조정이 됐잖아요. 네. 개정이 됐잖아요. 네. 내용부터 좀 짧게 살펴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부패, 경제 범죄 등 이런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부패와 경제 범죄 부분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경찰 송치 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 둘 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 절차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소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뭐 자기네들 유리하게 했다라는 것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이것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면 형사 절차가 좀 지연돼서 결국엔 국민의 피해가 된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배제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헌법소원 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반란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원구성도 안 돼 있는데 사법개혁특위 들어와라라고 지금 옥시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국회에서 한쪽 법무부에서 좀 세트로 기존에 만들었던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뭐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 사안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고 검사들 비판하는 거 굉장히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저 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권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대검 공판 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좀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절차다 이거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직접 나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헌법 영장 청구권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주체는 검사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해서 범죄자들을 재판정에 내세우는 건데 그러한 권리를 좀 침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라는 것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예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의 검수완박 법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좀 높았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받아서 본격적으로 저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가지를 더해서 이 논점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치적 행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게 윤심이 반영된 행보가 아닐까.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이제 영장 말씀하셨는데 영장을 또 수사의 통제 장치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에는 법무부가 수행해야 될 인권보호 부분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법 체계에 대해서 정비될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건 맞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좀 위험성이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이제 영장 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하느냐 마느냐 이 해석이 쟁점이 될 것 같다. 두 분 이렇게 보셨고요. 자, 검찰 개혁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검찰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지금부터는 경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 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견제는 필요하고 이거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식의 경찰국을 두는 것은 일단은 비대해진 과대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나가야 될 추진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과 여러 법조인들의 비판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왜 당신들이 거의 20일 만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감찰, 뭐 징계 아니면 예산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까지 다 살펴보겠다는 건데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찰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공청회도 열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일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판받는 거는 뭐냐면 아니 31년 전에 치안본부 했던 것처럼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은 장악했으니까 경찰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잖아요. 그런 비판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을 받았던 절차적인 정당성까지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음 달 15일까지 무조건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시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이 비대해진 것도 맞고요.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맞는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경찰의 독립성과 뭐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사이에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보완을 해가면서 나가야 될까요? 경찰법에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면 그 제도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하려다 보니 더 정권의 직할 통치 말 그대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행안부 장관이 왜 경찰 후보들 면접받다 이런 논란이 또 겹쳐져 있었고 최근에 치안감 인사 논란이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더 가속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지금 겹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 맞는데 통제하려면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하거나 말씀하신 공청회를 하거나 경찰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틀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치안감을 통해서 직할적으로 경찰청장과 직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손을 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는지를 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통제를 하는 것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들이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걸 행안부로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던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과의 관계 등이 지금 복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들의 그런 반발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에서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면은 민정수석 국회에 출석해라 마라 막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권은 독립적으로 그래 수사 열심히 해. 근데 하지만 너희들이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책임을 잘 질 수가 있는지 감찰을 통해서 징계는 우리가 하겠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도 맞지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지켜보면서 천천히 이제까지 논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정권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어요. 너무 서투르고 혼선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경찰에서는 근조리본 달자 뭐 이런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개혁을 하되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 어떻게 좀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지혜로운 방안들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이 유행처럼 퍼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며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영끌 대출자들은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0대 이모 씨는 2년 전 1억 원 넘는 대출을 껴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대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집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만 오른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집값도 안 오르고 있어서 실제로 이 대출을 원래는 이자에 대한 부담만 있었는데 대출을 갚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좀 커진 것 같아요. 한 시중은행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년 전 은행에서 5억 7천만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당시 원리금 상환액이 월 21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 납입액은 249만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1%포인트 더 올린다면 상환액은 2년 반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주가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도 이를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금씩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닥이 깊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금을 날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시장의 추락으로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보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서 사실상 발이 묶인 대출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이제야 겨우 이 코로나19가 끝나가나 싶었는데 이런 시기에 고물가,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생활고를 겪는 등 곳곳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0년째 한인민박을 운영하는 김도연 씨는 최근 업종을 바꿔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환율이 너무 올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여행객들 예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여행객들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현지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환율까지 치솟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을 더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고. 중국 상해에서 9년째 유학 중인 박민우 씨도 당장 생활비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외식값을 줄이기 위해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게 되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300대로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제 100만 원을 받으면은 원래는 한 900달러 선이었던 게 이제 700달러 선으로 내려가서 집을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겼고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국 4년제 대학교의 1년 평균 학비가 5천만 원 수준인데 내야 할 돈이 5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쪼개기 납부를 택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비를 분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해외 송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 등의 카드 결제 방식으로 학비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개개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모레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야외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기세 싸움은 올해도 막판까지 거슬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부합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물가가 급등한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연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도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올해 노동계 분위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표결에서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불씨를 살려놨고 장외에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검토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직무 성과급 도입 등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사안들이 연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 달 2일 박근혜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화물 파업에 이어 최저임금으로 다시 충돌한 노정이 이젠 전면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 부자 천국, 노동자 서민 지옥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까지는 이제 2번의 회의가 남았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늘 그렇듯 7월 중순쯤까지 더 협상할 수도 있지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도 안 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 두 곳에서 노동자들이 독성 물질에 집단으로 중독됐던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 중에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이곳에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척대에 든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서 독성 간염을 일으킨 겁니다. 검찰이 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기시설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까지 간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집단 중독된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작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모두 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이야기는 그 의견 청취가 될 절차가 있고 이런 그 예산도 절차가 있으니까 이건 구축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것은 법률 취지도 안 맞고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사실상 그 사업자의 의지를 사실상 꺾은 거다. 처음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업체 대표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책임이 두려워서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게 차근차근 대응할 생각이고 유족이 요구하면 기록물을 공개하겠다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개별 자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TF팀에서 검토해서 진행할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기록물도 함께 공개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합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국민의힘이 사건 은폐 장본인으로 지목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 전 실장은 예정됐던 출국이었다며 사건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만큼 사실 규명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우리 측이 인계 인사를 밝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그저 엽기적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정착 지원금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송환을 결정을 한 건데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면서 민주당도 전담팀을 꾸려 정면 대응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북어민 북송까지 쟁점이 되며 여야 안보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게 되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감 뒤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지난주부터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울에 몰래 버리던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개울로 흘려보낸 폐수에서는 납과 비소 같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는데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좁은 고랑을 타고 탁한 물이 흐릅니다. 아예 속이 들여다 보이질 않아 회색 물감을 뭉텅 풀어놓은 거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이 실개천은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았지만 언젠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들어와 구정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부터 회색빛 물이 계속 방류가 돼서 매일 방류가 되는 걸 보고 오전 시간대에만 그렇게 특정해서 방류하는 걸 보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색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리와 납, 비소 등 중금속 물질들도 다량 검출됐습니다. 신체에 축적되면 암과 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인근 신월천과 경안천을 거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실개천은 신월천으로 바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실개천인데 이 실개천은 경안천하고 한 4-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 경안천이 지금 팔당으로 바로 유입되고 그 물들을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인근에 있던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 문제였습니다. 공사장 폐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개울로 마구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탁한 물이 콸콸 흘러 실개천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공사장의 폐수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텁하게 할 때 지하수가 유입돼 흙탕물이 생기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충분히 거르거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시공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4차례나 행정 지도를 받았지만 모두 깡그리 무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정 시간을 심사 몇십 분 안에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가동해야 되니까 그 물을 심사 시간이 몇 시간 없이 배수가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자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 인공지능연구팀의 미국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 논문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공저자 가운데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또 학생을 추행했던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이 교수가 반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대법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A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벗고 다니기 좋아한다고 비하하고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 신고는 2015년부터 빗발쳤습니다. 허리를 건드리거나 외국식 인사라며 손에 입맞추라고 강요하는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교내 신고가 잇따를 땐 학과 전체에 공개 사과도 했던 A씨는 막상 해임되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들 주장이 왜곡됐고 중대한 비위도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A씨의 비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수위가 해임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을 고려하면 A씨 비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제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했던 A씨를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육자는 교단에서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 간부가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인사조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A경정을 서울경찰청으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A경정은 최근 서울 일선서에서 실시한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 중수과는 고위직 비리 등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정예 수사 조직입니다. 네, 일본에서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도쿄도 사흘째 35도를 넘어섰는데 이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까지 발령됐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오후 2시 무렵 도쿄 긴자거리. 장렬하는 태양 아래 양산을 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땀이 쏟아지고 휴대용 선풍기로 또 부채로 더위를 날려보려 해도 그때뿐입니다. 暑いですね。10% か 20% じゃないですか。かなり暑いと思います。湿気が多いと思いますね。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일사병 증세 등으로 약 200명이 긴급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는 6월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연일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도 예년보다 3주 정도 일찍 끝나면서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인근 내륙 지방인 도치기와 군마현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은 비상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 예비율 3%를 밑돌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전력 공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電力需給逼迫注意報をこのまま維持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十分に注意しつつ、使用していない照明を消すなど、無理のない範囲での節電をお願いいたします。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것도 수도권 전력 공급 부족의 한 원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 전력 회사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산 최첨단 로켓 시스템이 최근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 전세를 뒤집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장거리 로켓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가는 로켓은 고정 발사대가 아닌 트럭 위에 실려 있습니다. 사거리 80km의 정밀 유도 로켓은 한 번 공격으로 축구장 하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지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이 보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겐 낯선 미국산 첨단 무기여서 집중 교육을 거친 뒤 최근 실전 배치됐습니다. Ні, зараз можна не вводити. Зараз
미국의 지원 무기가 자국 영토 공격도 가능한 사거리라며 강력 반발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적경인 벨라루스에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Точно нас, а не войну. 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ас, всех белорусов, росси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и хочет втянуть в войну, хочет посеять ненависть между нами. 러시아 국방부는 돈바스 요충지인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상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이 담겼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원유가 인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달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적의 8만 4천 톤 유조선 한 척이 러시아의 우스투르가 항구에서 출발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바디나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구의 정유시설을 운영하는 나야라 에너지는 현재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트네프트가 지분 49.13%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구자라트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인 잠나가르 정유시설은 4월 원유 매입분의 5% 정도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다가 지난달 27%로 급증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이곳에서 출발한 수출 화물의 20%가량이 수에즈 운하로 향했으며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에서 정제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우산이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우선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 충청도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최고 70mm,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5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며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